덕윤리를 한번 해보죠. 서양윤리 지난주에 이어서 쭉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의무론과 공리주의 썼습니다. 그러면 다시 잠깐 서양윤리 앞으로 넘어가면 서양윤리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 의무론과 공리주의, 우리가 따로따로 배웠지만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공통점은 행위에 초점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반면 오늘부터 할 거는 행위자입니다. 행위자. 행위자에게 관심을 갖는 덕윤리가 있다. 근데 이 덕윤리라는 것 자체가요, 역시 고전적 덕윤리가 있고 현대 덕윤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덕윤리. 누구부터 나오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얘는 언제나 나오죠? 도대체 안 한 게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덕윤리 가보죠. 덕윤리는 아까 여기다 처음 출발할 때 쓰고 가세요, 여러분. 뭘 중요시 여긴다? 행위자. 행위자 중심 윤리였죠. 행위자 중심 윤리가 바로 덕윤리다. 덕윤리는 인간의 품성이란 단어 많이 쓰는 용어니까요. 기억해주세요. 품성이 좋다. 품성. 인간의 품성을 도야하여. 도야가 무슨 뜻이야? 갈고 닦아서. 품성을 갈고 닦아서 품성은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갈고 닦아야 뭐가 됩니까? 덕성이 됩니다. 품성을 도야해서 갈고 닦아서 뭘로? 덕성으로 만드는 거야. 품성을 도야하여 덕성을 함양하는 것 역시 갖고 있는 거죠. 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덕윤리에서는 자, 여기 두 개 묶어봐요.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아까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뭘 강조했습니까? 얘는 행위지. 행위중심 윤리였잖아. 즉 행위중심 윤리인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강조한, 얘네는 이게 중요해.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인가? 라고 했을 때 공리주의자들은 공리의 법칙에 맞는 게 옳은 행위라고 그랬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옳은 행위다. 반면 칸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무지. 왜 그런 거야? 그게 의무기 때문에 하는 행위야. 즉 칸트는 순수하게 오직 옳은 행위는 뭐라고 말했죠? 칸트는 이 세상에서 옳은 것 오직 실천 이성에 따른 행위만이 뭐하다? 옳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게 옳은 행위야. 그런데 이 덕윤리는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행위자를 중심에 둔 윤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 뭐래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뭘 갖고 있는 거야? 어떤 품성을, 자, 품성을 갖고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행위자가 중요한 겁니다. 행위자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품성을 갖고 있느냐.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를 구하는데 구했든 못 구했든 그 구하려고 하는 사람의 품성이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에서는요? 덕윤리에서는요. 됐지? 이게 덕윤리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책엔 없고 내 책에만 있는 거 보세요. 덕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관점은 인간의 내면의 도덕성과 개인의 인성의 중요성을 뭐한데? 여기 쫓아봐요. 좀 못 치겠군요. 쓰시면 되겠죠. 인간의 내면의 도덕성과 개인의 인성이 뭔데? 이게 덕성이야. 덕.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품성이란 말이에요. 품성을 뭐해? 소홀히 취급하고 도덕적 의무와 법칙. 도덕적 의무와 법칙은 쓰시면 됩니다. 이건 외면적인 거죠. 외면적인 도덕적 의무와 법칙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얘를 다른 색깔로 써주세요. 이제 여러분 썼으면 내려가 볼게요. 그럼 다시 덕윤리를 고대 덕윤리와 현대 덕윤리로 나누면요. 덕윤리의 전통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원을 두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덕이란 말 나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굉장히 동양 윤리를 떠올립니다. 덕. 우리 맹자할 때, 그치? 맹자할 때 배웠던 사덕. 이런 게 떠오르잖아, 그치? 근데 여기도 나와요. 서양 윤리에도. 플라톤에도 덕이 나오고요. 아리스토텔레스에도 덕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으로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게 뭐야? 도야하는 거야. 여기 아까 품성을 도야한다 그랬잖아. 꾸준한 실천, 갈고 닦는 거잖아요. 꾸준한 실천으로 봐봐.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 성선설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고 말해요. 선하게 덕을 가지고 태어나. 그런데 그러면 또 질문해야지. 항상 같은 질문. 아니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데 현준아 왜 살인자가 되고 도둑질을 하지요?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을 제대로 안 한 거야.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덕을 갈고 닦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살인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꾸준한 실천을 해서 아예 그걸 뭘로 만들어? 발표하세요. 습관으로 만들면 돼요.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저 사람은 구해야 돼. 그래서 뛰어가면 늦어요. 늦지? 그럼 이게 몸에 익으면 어떻게 돼? 그냥 뛰어나가게 되죠. 그렇게 뭐 하라는 얘기야? 습관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갈고 닦아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재 칠판 봐야 돼.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덕을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 지적인 덕은 말 그대로 지성입니다. 지성.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지적인 덕이에요. 지식이죠. 지식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도덕적인 덕은요.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돼? 실천. 예를 들어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랑 안 맞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꿔보면 자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를 다한다고 했을 때 공자의 말 맞다나? 그럼 공자가 말하는 부모님에 대한 효는요. 일단 형식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해. 내가 부모님을 존경해. 근데 부모님이 들어와. 그래서 물었어. 어디 갔다 왔니? 그럼 내가 얘기하죠. 알아서 뭐하게?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공자가. 네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를 다하고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뭔데? 소파에 누워있어? 소파에 누워서 엄마가 들어왔어. 엄마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오셨단 말이야? 퇴근하셨어? 근데 애가 누워서 엄마가 왔는데 안 쳐다봐 이렇게. 한번 보고 말아. 그래서 엄마가 굳이 말 시켰지. 은지야 뭐하니? 알아서 뭐하게. 이건 안 돼. 몸으로 보여줘야 돼. 그럼 어떻게 공손히 일어나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지. 그건 행동이잖아요. 얘가 말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덕적인 덕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공부해서 아는 걸로 끝나면 그건 도덕적인 덕이 아니지. 뭘 해야 되는데? 실천해야 돼요. 그것도 한 번 말고 어떻게? 반복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해서 결국 계속 실천해서 그걸 나의 뭘로 만들어야 되는가?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부모님이 오시면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냥 습관이야. 벌떡 일어나! 누워있다가도 일어나! 앉아있다 일어나!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인사를 드려야 돼. 뭘로? 습관이 돼서. 그리고 공손한 말투로 알아서 뭐하게가 아니라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외출하기 전에 바쁘게 나가면서 엄마 갔다 와! 이거 안 돼. 부모님 앞에 가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가기로 했으니 잘 아뢰는 게 뭐가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도덕적인 덕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이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위해 제시한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중요한 덕 중에 하나 중용이죠. 중용의 덕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행위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행위까지가 뭐야? 이게 중용이야. 이건 중용에 대한 설명이야.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행위. 한 번 하면 그냥 그건 행위야. 근데 그 중용을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실천하면 그래서 내면화되면 쓰세요. 내면화가 뭔데요? 습관화되면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중용이 아니라 중용의 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중용의 뜻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행위. 근데 중용이 뭐가 되려면 중용의 덕이 되려면 항상 실천해서 나의 뭐가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습관을 생각하시고 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나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시켜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중용의 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중용부터 설명할게요. 중용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거랬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끊어봐요. 여러분 없죠?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 쓰세요. 이게 중용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행위,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까지 끊고 이어서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 중용에 상반되는 단어가 산술적 평균이에요. 산술적 평균이라는 건 그냥 반이지, 반. 그게 아니야. 중용은. 그러면 중용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용을 잘 표현한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 가장 적절한 상태. 정확히 반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거 설명할게요. 일단 써놓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용기는 덕이죠. 근데 용기가 진짜 중용의 덕으로 나타나려면 어떤 용기여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현준이가 길을 가고 있어. 친구가 맞고 있어. 근데 이렇게 얼핏 보니까 친구를 때리고 있는 아이가 하나야. 현준 생각했지? 순간 머리를 굴렸어요. 제 정도면 나까지 개입하면 2대1이니까 친구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딱 나서려고 하는데 뒤에 가려진 배경을 못 봤던 거예요. 뒤에 10명이 있어. 자, 그러면 그때 현준이가 친구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건 용기냐? 10명 갖고는 애매해요? 10대 1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20명으로 늘릴게요. 근데 그 20명이 다 흉기를 들고 있어. 자, 그때 현준이가 친구를 구하겠다고 다 덤벼! 라고 나서는 건 용기일까요? 아니지. 그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용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 만용이죠. 지나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그래요. 20대 1이야. 20명이 흉기를 들고 있어. 그럼 도망칠까요? 도망치라고요? 친구를 보고 맞고 있는 친구가 있어. 지금 우리는 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덕. 용기의 덕. 근데 20명이 흉기를 들고 있다고 현준이가 보고 맞고 있네? 나는 안 되겠어. 집에 가? 그럼 모자란 거지. 그럼 그때 적절함은 뭘까요? 신고를 하고 촬영을 해야죠. 빨리 신고를 하고 촬영을 하고 있어야지. 그게 적절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야? 용기의 중용의 덕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건 모든 거에 중용이 있는 거예요. 용기의 중용,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여러분, 덕성인 걸 얘기해보세요. 또 떠오르는 게 없나요? 친절함의 중용. 친절함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가 휴대폰을 들고 있어. 무거워 보인다고 도와줄 거예요? 어머, 그 휴대폰 너무 무거워. 이거는 친절의 덕이 친절 중용의 덕이 아니죠. 그건 지나친 거지. 그래. 그러니까 모든 덕목에 뭐가 있어? 중용의 덕이 있어요. 그때 중용은 뭐다? 적절한 거지.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 똑같은 재화라도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파. 배가 엄청 고픈 상태에서 라면 하나를 먹었어. 어때? 효용이 굉장히 높겠지. 그때 효용을 200이라고 치자. 근데 배가 안 차. 하나를 더 먹었어. 좀 배가 부르네? 근데 아까만큼 맛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야. 그때 효용이 떨어져요. 살짝. 자, 근데 3개를 먹었어. 이제부터는 효용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지나침과 모자람에 모두 있으면 걔도 중용이 있듯이 이 중용이라는 건 가장 적절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용이 뭐가 되려면 얘들아? 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천해서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습관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아까 친구가 맞고 있을 때 20명이 나와. 아니면 5명, 6명, 7명이 나오는데 난 너무 약골이야. 근데 쟤네는 정말 흉기를 들고 있어. 그때도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 20명 했으니까 지금 나가 싸워야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면화 시켜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반면 현대 덕 윤리를 대표하는 학자가 있죠. 말 안 해도 알겠죠. 현대라는 거. 양복 입고 있죠. 자, 맥킨타이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1929년생인데 잠깐 맥킨타이어 지금까지 살아계신가요?
29년생인데요? 몇 살이죠? 아닐걸요? 검색해봐야겠습니다. 몇이라고요? 90. 아, 살아계시겠네요. 95세밖에 안 된다고요? 2023년이요. 자, 영국의 사상가로 대표적인 저서로는 야, 덕률약자다. 이제 적시 뭐야? 제목이 뭡니까? 덕의 상실. 맥킨타이어로 대표되는 조치입니다. 현대덕윤리. 현대덕윤리에서는 의무와 원리에 따른 행위 중심의 윤리를 비판하고,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의무론, 그 다음에 여기서 원리라고 말하니까 대표적으로 공리 원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리주의 지금 까는 겁니다. 의무와 원리에 따른 행위 중심 윤리.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뭐 공리주의나 아니면 칸트나 자, 이런 윤리를 비판하고, 야, 니네는 너무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서 행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했잖아 라고 비판하면서 품성과 덕성을 중시하는 행위자 중심 윤리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고립되고 단절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까지 행위자 중심 초점의 윤리를 뒀다까지 보면 여기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의 공통점이에요. 그냥 덕윤리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맥킨타이어가 고대 덕윤리와 다른 점, 현대 덕윤리가 더 다른 점은 그리고 다음부터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현대 덕윤리만의, 맥킨타이어만의 특징이에요. 여기 이거.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가 중요합니다. 즉 덕을,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바꿔 말하면 뭐야? 개인적 차원에서 행위를 반복해서 습관화시키는 거라는 얘기야. 그럼 거기에 더해서 그게 아니라, 그래야지 뭐가 달라지겠지. 얘들아, 니네가 학자인데 새로운 어떤 학문을 전개할 건데 기존 것과 똑같이 하면 그건 학자가 아니지. 거기다가 플러스 더하거나 아니면 살짝 바꾸거나, 그래야 새로운 학설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맥킨타이어는 이거, 역사와 전통이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 역사와 전통이라는 구체적 맥락을 지금 나오죠. 공동체 안에서 뭐 할 수 있대? 품성을 함양할 수 있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느낌 가져야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지금 몇 년 경력입니까? 여러분 몇 년 차예요? 못 세요? 6년, 7년, 8년, 9년, 10년. 야, 여러분 11년 차에 접어들었군요. 정규 학교 교육 과정만. 근데 유치원 때도 공부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럼 뺄게요. 11년 차면 이제 여러분은 신이에요. 신의 경제, 뭐든지 10년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전문가가 되잖아. 여러분 전문가야. 그럼 보는 순간에, 아, 누가 더 잘 나오겠어요? 맥킨타이어겠지. 왜? 분량이 훨씬 더 많잖아. 얘들아, 그냥 앞에 잠깐 나왔잖아. 아, 스토리 나왔어. 근데 그 다음 줄줄이 나와. 그 다음에 내가 말했듯이 공통점 나오겠지만 맥킨타이어만의 특징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 특징을 진짜 강조하는 게 이거야.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품성과 덕성을 고양하는 것은 역사 전통이라는 뭐 안에서 가능한 거야?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거야. 그러면 맥킨타이어는 덕윤리학자로도 묶이지만 공동체주의자로도 묶일 수가 있어요.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갑니다, 이제. 첫째. 덕윤리는 어떤 의의와 성격을 가질까 했어요. 첫째, 덕윤리는 도덕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지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도덕적인 덕은 행동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일단 얘는 도덕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 뭐래? 아, 덕윤리는 뭘 높일 수 있대? 실천하면서 습관화시키고 내면화하는 거니까 뭘 높일 수 있다?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 꾸준한 실천으로 형성된 덕과 품성은 유혹에 빠지거나 나약한 의지로 실행하지 못하는 도덕적 실패를 줄일 수 있대요. 왜? 기계가 됐죠. 습관이니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저 아이를 구해야 돼? 아니, 구해야 돼. 의자에 앉아있는데 어르신이 탔어. 일어나는 거야. 생각하는 거지.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아, 내가 지금 자는 척하면 어떡해. 이러면 안 돼. 이건 습관이 아니잖아. 그냥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 그럼 뭐래요? 실패를 줄일 수 있다면. 나약한 의지로 실행하지 못하는. 자, 둘째.
덕윤리는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처럼 규칙이나 원리를 기계적으로 깨는 거야, 지금. 보이니? 내가 까는 거? 야, 너네는 행위를 중요시 여겨 너의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너희는 기계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계적이야.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기계적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아. 이렇게. 덕윤리에서 행위자는 개인이죠. 행위자는 개인입니다. 이 개인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뭘 가져? 행위자는 뭘 가진 거야?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이 바로 뭔데? 덕윤리에서 말하는 덕이야, 덕. 덕. 중용의 덕이든 무슨 덕이든 덕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이나 원리 같은 거 몰라도 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맞춰서 뭐 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덕윤리는 내키지 않는 도덕적 행위로 인한 불행을 막을 수 있다. 뭘 불행합니까? 생각을 안 하는데, 습관인데. 덕 있는 자에게 도덕적 행위란 나오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거나 억지로 행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에서?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뭐야? 그럼요. 습관은 써요. 자연스러운 행위는 습관은 자연스러운 행위인 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불안하면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행사네. 예를 들어 이렇게 머리를 꼬고 있으면, 근데 내가 머리를 머리를 꼬야 되나? 꼬지 말려나? 이럴 때 고민 안 하잖아. 마찬가지래. 덕은 성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뭐하지 않다? 고통스럽거나 불안하지 않대요.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덕을 여러분의 내면화하려면 얼마나 많은 뭘 하겠습니까? 실천을 반복해서 언제까지 해야 돼? 죽기 직전까지 해야 되죠. 습관이 되면 안 해도 된다? 이게 물리적인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덕윤리의 한계점이 나오죠. 덕윤리의 한계. 덕목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지. 그래서 이걸 또 해결한 게 뭡니까?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공리주의와 의무론이지. 걔네들은 기준이 있잖아요. 최대가설 최대 행복이 기준이야. 그 기준에 맞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실천 이상에 맞게 하면 돼. 그게 기준. 얘는 또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의 한계는 쟤네의 장점이 되고 쟤네의 장점은 얘네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자율성이나 비판적 판단 능력의 개발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왜?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이나 그때그때 비판적인 판단 능력의 개발, 왜 개발을 안 하거든?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뭘?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규모가 크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도덕적 행위로 이끄는 힘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공자의 효를 예를 들었는데 그거를 몸에 배게 하면 효라는 품성이 갖춰지잖아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진짜 내가 너무 바쁜데 부모님한테 문 열고 무릎 꿇고 앉아서 이래저래 어디까지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럴 수 없을 때가 많다는 얘기지. 그랬을 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은 이거 다 쓸 수는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왜? 읽는 순간 맥킨타이어인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읽는 순간 여러분 선배는 다 알아요. 누군지. 맥킨타이어.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니? 나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서 존재하고. 더 나갑니다, 이제. 누군가의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이촌에서 사촌, 삼촌 갔어요. 나는 또 이 도시, 저 도시에 뭐가 되고 시민이며 이 조합 또는 저 직업 집단의 구성원이다. 이 친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따라서 더 나갔죠. 민족까지.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아야 한다. 뭐 강조하는 겁니까? 공동체.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신들만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공동체를 강조하는 맥킨타이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써놓을 수 있으면 써놓으면 좋습니다. 자,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순수강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다 있어요? 24페이지. 덕윤리. 얘기했던 건 똑같이 안 하고요. 여기 자료 플러스 좀 볼게요. 맥킨타이어 아까 봤듯이 영국 출신의 윤리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전통을 계승했고, 아까 말했던 이런 책이 있다. 여기 보시면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여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습득된 인간의 자질이야. 그러니까 그냥 단지 타고난 게 아니야. 습득이라는 건 이 습에서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갈고 닦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후천적인 겁니다. 이거는 습이라는 게 학습할 때 습.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도 알아야 돼요. 뭐라는 거? 반복된 행위, 반복된 실천. 그런 얘기가. 그것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즉 덕을 실행하면 우리는 실천에 내재된 선들을 성취할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습득했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실천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실천만 한 게 아니잖아. 실천해서 습관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내재된 선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데? 아, 덕이 실천해서 뭐가 된 거야? 습관화된 거란 말이야. 습관화돼서 내재된 선들을 성취할 수 있고,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 같지 않죠? 그래요.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번역 자체도 어려워. 그것이 없으면, 즉 덕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선을 성취하는 것이 제지된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선을 성취하려면 뭐야? 덕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야. 핵심적인 덕성들이 없다면 우리가 실천에 내재된 선으로 다가가는 것이 봉쇄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선 이게 맥킨타이어인지 알겠어요? 알아야지. 우리 덕 하면 2명밖에 안 배웠어. 누구 아니면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맥킨타이어지. 근데 이 용어들을 봐봐. 고대 용어 같아? 감으로 때리는 거야? 자, 감으로 못 때리면 읽었잖아, 이 데모. 맥킨타이어인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중용의 덕 얘기하면 그건 누굽니까? 100%.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확실하다. 왜? 너무 많이 나왔다니까? 여기 끝난다니까, 여러분 선배들 읽으면.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끝났다고. 아, 공동체를 강조하는 맥킨타이어구나. 그래서 이 대목을 아까 쓰라고 했던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이거나 안 읽을게요. 우리 어디까지 나왔었냐면, 아까, 여기.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좋아야 한다까지 봤잖아. 뒷대목. 어떨 때는 뒷대목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러한 역할들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알아요. 여기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점점점 확장되고 있죠.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빛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봐봐요. 나의 민족과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물려받았다잖아. 이런 공동체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것들은 내 삶에 주어진 바이고, 이런 공동체야말로 뭐래?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상한다. 와, 공동체 강조하는 누구구나? 맥킨타이어, 현대 덕윤리학자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맥킨타이어만 봤는데 여기 봐봐요. 맥킨타이어는 행위자의 무엇을 덕성, 품성 혹은 덕 다 됩니다. 을 먼저 평가하고 그 행위자가 안고 있는 품성을 먼저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품성에 근거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고 봤어요. 반면에 칸트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의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한다고 말하겠지. 그 다음에 공리주의자인 벤덤과 밀도 뭐라고 하겠어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하다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퀴나스는요? 역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하자고 하겠죠. 벌써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무론의 아퀴나스, 칸트, 공리주의의 벤덤과 밀과 규칙 공리주의까지. 그럼 덕윤리는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랑 맥킨타이어까지만 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시 뭘 볼까요? 우리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리 프린트, 아니 우리 교재에 다시 갈게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였죠? 선생님 페이지를 알려주면 치겠습니다. 29페이지. 맞아요? 29페이지? 자, 우리 이제 서양 윤리까지 잠깐 봤고요. 여긴 딴 얘기입니다. 다시 더 현대적인 얘기들이 나올 텐데, 쉼이 나왔어요. 이제 도덕 뒤에 뭐가 붙었니, 얘들아? 과학. 여러분, 앞에는 다른 거 넣고요. 뒤에 과학 끝나는 그 단어 만들어 보세요. 네 글자. 땡땡과학, 땡땡과학, 땡땡과학. 얘기해 보세요. 지구과학. 오케이, 지구과학. 또. 실천과학. 안 들려요. 생명과학? 생명공학 아니고? 생명과학. 굳이. 오케이, 또.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세분화시켰거든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다 묶어서 무슨 과학이라고 불러요? 통합과학이요? 여러분 교과서고요. 다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무슨 과학? 자연과학이라고 합니다. 되게 넓은 범위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과목과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사회탐구 영역에서 하는 것들 중에 몇몇 것들을 묶어서 무슨 과학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인문과학도 있는데 인문과학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인문은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학문의 구분을 해볼까? 여러분 인문학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인문학은 뭐뭐뭐를 얘기하는 거죠? 역사 들어갑니다. 역사. 내가 뭐뭐뭐 그랬지. 지금 세 개야. 국어라고 말합니까? 문학. 국어 중에서 문학. 역사학, 사학. 하나 더. 가장 어려운 거? 우리 내내 얘기하는 거. 우리는 안 하지만 아니지. 윤리는 쉬워요. 그것보다. 사상, 즉 철학입니다. 그래서 문사철이라고 말해요. 그건 인문학이에요. 인문은 과학 안 붙여요. 왜냐하면 인문학은 과학이 안 들어가요. 정말 인간이거든요. 자, 근데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은 경영학, 통계학, 회계학, 무역학 얘는 다 묶어서 뭐라 그러게? 법학! 오케이.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봐봐요. 자연과학. 여러분 대학에 가면 단과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대 안에 뭐가 있어? 역사학과도 있고 철학과도 있고 있어. 그 다음에 사회과학 대학 안에 정치학과도 있고 법학과도 있고 무역학과도 있고 회계학과도 있고 통계학 다 있어. 그 다음에 자연과학 대학 안에 순수과학이 있어요. 여기 안에. 지구과학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어요? 도덕에다가 뭐 붙였어요? 과학. 윤리에다 붙인 거지. 이제 철학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상과 윤리 안에 과학적인 방법을 넣어버린 거야. 그러면 도덕과학. 그러면 이 앞에다가 얘는 안 붙였지만 뒤에 과학을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연구하는 방법을 사회과학이라면 사회학의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갖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덕과학도 마찬가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뭔데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물에다가 커피 알갱이를 타면 커피 물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맹물에다가 오렌지 가루를 타면 오렌지 주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원인이 뭐야? 오렌지 가루를 탔지. 그래서 결과 뭐 나왔어? 맹물이 아니야. 오렌지 주스가 나왔지. 그게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도덕과학. 와, 도덕에다가 과학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느낌이 확 와요? 얘 의무론이야, 덕윤리야? 의무론이지. 도덕과학이면 규칙이 들어가 버리잖아. 원리가 들어가잖아. 도덕 원리란 말 쓰잖아. 공리주의가 더 가깝겠지. 뭐보다? 덕윤리보다. 도덕과학적 접근이라고 표현하면 느낌 와요, 여러분? 도덕과학 느낌이 와야 돼. 느낌. 이게 무슨 느낌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느낌이 일단 감이 와야 돼요. 도덕과학적 접근이란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적 문제를 자 나와. 좋죠. 과학의 근거에서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참. 여기도 과학을 넣었으니요. 이게 왜가 왜 움직일까요? 좋아요. 과학의 근거에서 탐구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러므로 접근 방식에서
봐봐요. 과학적인 방법을 갖고 오잖아. 관찰과 실험이랬잖아. 관찰과 실험. 얼마나 과학적인 방법이야, 그치? 관찰하고 실험하고. 관찰과 실험에 의한, 형광펜 줄칠게요. 경험적인 방법. 여러분, 이 경험적 방법이란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쓰세요. 반대 단어. 선험적 방법. 경험적 방법에 상반되는 단어는 선험적 방법이에요. 자, 우리 서윤이가 학교 과제로 연구 주제를 설정했어. 근데 네 연구 주제가 뭐냐면 신은 존재하는가야. 자, 신은 존재하는가.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선생님, 저는 연구 주제를 신은 존재하는가 해놓고 네가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했냐면 신을 만났다.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야. 제일 먼저 만난 애가 성목이야. 7살 때 신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8살 때 성목이가 종교를 창시했어. 찾아간 거야. 소문을 듣고. 그래서 신의 목소리를 정말 들었습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두 번째로 만난 애가 은지야. 얘는 신의 목소리를 들은 적 없지만 봤대. 목소리 안 돼. 진짜 봤대요. 그러면 그건 바로 뭔데? 경험적 방법 아니야, 그건? 들었다 봤다는 선험적인 거야. 그건 학문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으로 접근하는 모든 방법은 다 뭡니까? 경험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도덕과학이든. 자연과학은 뭐합니까, 여러분? 실험하죠. 관찰하죠. 그 다 뭔데? 경험적인 자료고 경험적인 연구 방법이에요.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발견해내려면 가격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정말 물건을 안 사는지를 봐야 되는 거다. 자료를 조사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관찰하고 실험한댔잖아. 경험적인 방법이야. 경험적인 방법.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싹 들어와야 돼. 뭐가?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뭐로 하는구나. 경험적인 방법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신에 존재한다 그거는 학문이 아니야. 증명할 수 없어. 참과 거짓을. 우리의 영역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역을 떠났어. 선생님, 블랙홀이 존재하냐 하지 않느냐. 그건 경험적인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과학기술과 천문기술을 가지고 그건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신과 블랙홀은 같은 개념이 아니죠. 그지, 서윤아? 그거는 종교학에서 해야 돼. 그럼 선생님, 종교학도 학문이잖아. 그건 예외야. 저를 갖다 놔요. 경험적인 방법이나 추론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도덕과학적 접근은 어떤 성격과 의의를 지닐까? 그래서 도덕에다가 드디어 현대인들이 과학을 붙여서 도덕 문제도 관찰과 실험에 의한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서 연구해 볼 거랍니다. 이게 현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없었어요.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게 어떤 의의와 뭘 갖고 있을까? 성격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도덕과학적 접근 얘기고요. 첫 번째, 도덕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의의를 가질까? 첫 번째, 인간의 도덕성과 도덕적 행동을 새롭게 해석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여기까지 읽으면 몰라.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도덕성을 참 학자들은 다양한 접근을 합니다. 진화의 산물로 여기는 입장이 있어. 자, 진화론은 학문이죠. 진화의 산물로 여기는 입장에서는 이기적 또는 이타적 행동을 뭐로 봅니까, 여러분? 오케이. 유전자 측면에서 해석해요. 얘는 증명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진화론적 해석은 인간과 동물의 연속성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은 일단 동물과 인간을 연속성에 두고 있죠. 우리는 포유류 안에 들어가죠.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연속성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관심과 고려의 대상을 중요해요. 어디까지 넓힌다. 인간에서 동물까지도 확장시킵니다. 선생님, 우리 이런 거 해요. 자연윤리에서. 제일 중요하지,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여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물종과 더 상위의 각 종류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점차 진화한 것을 보는 거. 뭘? 도덕성은, 그러니까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뭐 하는 거? 더 진화된 생명체가 더 도덕성을 갖고 있을 거란 얘기지. 어디 안에? 유전자 안에. 그럼 이거는 뭐 해야 돼? 도덕만 갖고는 안 돼요. 윤리 갖고는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유전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 그래서 과학적 방법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데? 우리가 배웠던 윤리의 종류에서는 이게 현대윤리야. 우리가 배우는 실천윤리.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라고요. 오케이. 자, 도덕과학적 접근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성격과 의를 가질까? 도덕 판단이나 윤리 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과학이니까요. 얘는 주관적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 도덕 판단에 관한 이번엔 또 나오죠. 과학에. 신경과학적 접근은 의학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신경과학적 접근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이성과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준다. 또한 왜 도덕적 암과 행동은 자, 도덕적으로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안 움직이죠. 몸이 안 움직여. 행동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역시 뭐가? 신경과학적 접근, 즉 과학적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뇌파를 여러 전선에 접근해, 우리 이제 그 거짓말할 때의 어떤 심리, 그치, 뇌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느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지는 역시 신경과학적 접근을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뭡니까? 도덕과학적인 어떤 방법이죠. 이 밖에도 도덕과학적 접근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성뿐만이 아니라 정서와 신체적인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자, 나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이성뿐만이 아니라 정서, 신체적인 부분까지도 다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 도덕과학은 확실히 언제 나온 겁니까? 현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도덕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정신 활동에 관한 과학적 해석은 자유의지와 책임의 문제, 또 도덕성을 물질로 환원할 수 있는가. 도덕과학적 접근은요, 도덕성을 물질로 환원해요. 우리가 어떤 뭐 흥분했을 때 아니면 뭔가 불안할 때 나오는 어떤 뇌파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 도파민 같은 어떤 화학 성분의 물질로. 여러분이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했을 때는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약물적 치료도 같이 받죠. 그 도덕의학이란 말이야, 얘들아. 정신의학. 그래서 도덕성을 물질로 환원할 수 있는가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과제와 물음 역시 안겨주고 있습니다. 즉 얘네가 갖고 있는 성과는 이런 부분은 성과도 있지만 또한 뭐도 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다. 여기 보세요. 신경과학적 접근의 새로운 윤리적 물음. 도덕성과 관련된 뇌 영역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람. 이거 딱 보면 누가 떠올라요? 어떤 사람들? 사이코패스가, 여러분 참 많이 쓴 단어죠. 사페 같다든지 이렇게. 무서운 말인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어떤 전두엽이나 그쪽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발달했다거나 모자란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될 만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전조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뇌가 완전히 단단하기 전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뇌를 다치는 경우에 사이코패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누가? 과학자들은.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들을 상대로 그들의 뇌를 연구했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그쪽 부분이 많이 발달이 안 됐건 덜 됐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보다 후천적으로 어렸을 때 높은 곳에 떨어지면서 아이들은 어때? 머리부터 떨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에 충격을 받으면 그쪽 부분이 발달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이코패스에 될 확률이 많다. 이건 신경과학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런 사람에게 과연 그러면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 그럼 그 사람한테 도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새로운 문제를 우리한테 안겨주는 거죠. 또 그럼 사이코패스는 사람을 죽여도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이렇게 도덕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과학이라든지 정신분석학에서는 약물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화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특히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특히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중독성이 높은 범죄들이 있죠. 중독성이 높은 범죄는 알코올 중독,
특히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무 술에 취해서. 몰랐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몰라서 사람도 때리고, 술에 취해서 몰라서 남의 집에도 들어가고, 술에 취해서 몰라서 폭행도 하고, 그지? 그러네. 그럼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성 중독,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현대사회는 도덕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시사하는 점들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부터. 다음요. 아까 봤던 이건 신경과학적 접근이고요. 신경과학에 대한 비판 역시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를 마음의 작용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분을 전체로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신경세포 없이 지각을 할 수 없지만 지각을 하는 주체가 신경세포는 아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사이코패스 문제를 전두엽의 문제로만 본다면 그 전두엽의 문제를 만약에 약물로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충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사이코패스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다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 자, 인류 해상에선 너무나 자세히 하는 철학자지만 우리는 이름만 한번 보는 흉의 경험과학적 접근. 여러분, 우리가 사상사를 하면요. 근대 철학 중에서 대륙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과, 그 다음에 영국의 경험론이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혹시 중학교 때나 들어본 경험 없어요? 베이컨과 데카르트? 왜 이래? 들어봤죠?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나옵니다. 정말 세계사 시간에는 온갖 사람의 인물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이컨, 경험주의, 데카르트, 합리주의. 데카르트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증명했죠. 뭐 이런 거. 그때 나오는 경험주의야, 흉 역시. 베이컨과 마찬가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드셔도 돼요. 경험론의 대표적 사상가인 흉은 그의 책, 인간 분석론에서 인간학에 제공할 수 있는 기초는 경험과 관찰 위에 놓아야 한다라고 철학자지만 이 사람이 뭘 이미 얘기합니까? 과학의 도입을 예견하고 있죠.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뭐만 봐두면 돼? 흉은 경험주의 철학자구나 정도. 여러분이 각각 학교에서 어떤 프린트를 주냐에 따라서 더 달라지겠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번에 서양 철학을, 서양 윤리를 보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였습니까? 트롤리였죠. 누구였죠? 정의론? 정의란 무엇인가? 썼던 학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 마이크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출발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트롤리 딜레마를 얘기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그린은 신경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인간의 도덕 판단을 요구했다. 드디어 도덕에다 뭐 집어넣었어요? 과학 넣었죠? 과학 넣었어요. 그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뇌 스캔을 할 수 있으니까 뇌를 스캔한 결과 첫 번째 딜레마 상황처럼 변환기를 조정할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성이 상승했다. 반면 두 번째 딜레마 상황처럼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과 관계되는 편도체의 활성이 상승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두 번째 봐봐요. 그리고 첫 번째 얘기를 많이 했지. 이 첫 번째는 내가 기차를 일로 보낼까 절로 보낼까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 여기 한 명의 청소부와 여기 몇 명, 5명이 있으면 공리주의라면은 망설이지 않는다 그랬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이 멈출 수 없는 기차를 일로 보내겠지. 5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희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고민하지만 죄책감을 덜 느껴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요. 내가 이 조절기를 통해서 기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발로 차야 됩니다. 발로 차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6개월 나왔지만 벼랑에서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서 기차를 뭐 해야 돼? 막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여기서는 내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했지만 직접 죽이는 게 아니잖아. 이건 뭔데? 살인 교사쯤 되겠죠. 이건 내가 살인해야 됩니다. 이건 직접.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줘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눈을 가리고 앉아있어. 등을 돌리고.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만 나는 이 사람 날 못 보지. 그럴 때와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사람을 떨어뜨려서 5명을 살릴 수 있느냐.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뇌 스킨을 통해서 이렇게 달리 하는 걸 봤대.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게 현대의 도덕 과학인 겁니다. 혹은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됐죠? 도덕과학은, 도덕과학적 접근은 현대에 등장한 얘기들이다. 해서 자, 도덕과학적 접근 금방 했습니다. 신경윤리학 봤고요. 뇌의 스캔을 통해서 뇌의 전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치를 활용해서 신경윤리학에서는 뭘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야, 자유의지나 공감 능력,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패스냐 소시오패스냐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공감 능력 여부 등을 과학적 측정 방법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대요. 진화윤리학 아까 봤고요. 진화윤리학. 그래서 이 진화윤리학에 가면 인간에서 동물까지 도덕의 대상이 확장된다고 말했고, 그런 다음에 도덕과학적 시사점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맥킨타이어 봤으니까 이 문제도 같이 보자. 땡땡땡은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적 문제를 과학에 근거해서 탐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여러분 답을 쓰세요. 도덕과학적 접근이라고 답을 쓰시면 되고요. 종의기원은 찰스 다윈이 썼고요. 좀 도키스 읽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이 양반이 쓴 책 중에서 이제 인용된 부분을 한번 볼게요. 모든 생물종은 자연 자원이 지탱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자손을 생산한다. 특히 곤충들은 어마어마하게 한 번에 많은 알을 까죠. 또한 모든 생물종은 약간씩의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출발한 시리즈가 있죠. 엑스맨 시리즈. 몰라요? 모르는군요. 마블의 유명한 시리즈 중에 하나가 엑스맨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서 출발합니다. 모든 유전적 변이, 유전적 돌연변이들이 나오죠. 초능력을 가진. 또 따라서 이 많은 자손 중 어떤 자손이 살아남을 것인지를 누가 선택한대? 이게 이제 진화론의 기본이란 말이야. 자연 선택. 자연이 선택받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고, 기능은, 아니면 그 생물은 멸종하는 거지. 이러한 선택을 수십 세대, 수백 세대 반복하게 되면 생물종은 서서히 변화하고 진화하게 된다. 우리가 아가미로 숨을 안 쉬고 코와 입으로 폐로 숨 쉬는 건 우리가 육지 정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호모아가 붙은 애들이 지금 지구 환경이 워터월드라면 우리는 아가미라든 아니지 뭐 비늘이라든지 피부로 숨을 쉬겠죠. 그렇게 진화하고 변화한다고 말하는 게, 자, 이 자연 선택 역시 뭐와 관련된 겁니까? 진화론과 관련된 이론입니다. 봐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설마. 우리가 지난주에 의무론과 공리주의까지 봤으니까 오늘은 덕윤리부터 보면 되죠. 그쵸? 인간의 품성을 둬야 할, 또 나왔어. 이거 교과서 나온 대로, 피상교과서대로. 덕성을 함량하는 것이 덕윤리야. 고대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꾸준한 실천으로 습관 형성을 강조해서, 뭘 강조했다고? 무슨 덕? 이거 썼지? 중용의 덕. 자, 현대 덕윤리, 맥킨타이어. 행위자 중심의 윤리고 구체적 맥락을 지닌 뭘 강조했어요? 공동체. 아까 말했잖아. 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개인 혼자 품성을 닦을 수 없어. 공동체를,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맥락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맥락은 뭐예요? 써요. 고유한 문화와 전통. 그 공동체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그걸 우리는 구체적 맥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또한 현대 덕윤리를 이해하면 어떤 점이 좋대? 실천력을 높일 수 있대. 왜? 다시 말해. 왜? 습관이니까. 규칙이나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문제 해결하지 않아. 왜? 습관이니까. 내키지 않는 도덕적 행위로 인한 불행을 막을 수 있어. 왜? 습관이니까. 쓰세요. 1번, 2번, 3번을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묶은 다음에 써놔. Why? 습관이니까.
습관이기 때문에 실천력을 높일 수 있고, 습관이기 때문에 문제를 규칙 적용 안 해도 되고, 습관이기 때문에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최근에 한 거죠. 도덕과학적 접근.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적 문제를 뭐에 근거한다고요, 여러분? 과학에 근거해서 탐구한다. 자, 확인하기 문제 볼게요. 지난주에 한 거지만, 칸트 윤리는 타율적인 도덕 법칙이 뭐야? 남이 정해주는 거지. 안 돼! 칸트는 내가 스스로 정해야 돼. 그치? 무엇으로? 나만의 준칙을 법칙으로. 정말 중요한 편 나왔죠? 나만의 준칙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오케이. 남들도 다 이해해? 다 오라? 오케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법칙이. 자율적 도덕 법칙을 강조하는 거죠. X고요. 다음.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 아니지. 공리주의는 철저하게 뭡니까? 결과 중심이죠.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자, 3번. 덕윤리에서는 역사와 전통이라는 구체적 맥락을 강조한다. 맞죠? 맥킨타이어에서 공동체 강조에 쓴 거. 역사와 전통. 다음. 4번. 도덕과학적 접근은 도덕 판단이나 윤리 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과학이니까요. 과학은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이지 않아요. 법칙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역시 얘도 맞다. 자, 2번 문제. 서양 윤리의 현대적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인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수결인데? 아니죠. 정답은 1번이죠.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한다기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맞아요. 칸트 윤리는 행위자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도덕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왜? 행위를 강조하니까. 행위자가 아니라. 그치? 다음 3번. 덕윤리에서 강조하는 덕과 품성은 나약한 의지로 실행하지 못하는 도덕적 실패를 줄여줄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4번. 덕윤리는 도덕적 행위가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행복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럼요. 의도하지 않아도 습관이기 때문에 우러나오지. 5번. 도덕과학적 접근 이성뿐만이 아니라 정서나 신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통합적 관점을 제공해준다. 우리가 다 한 번씩 봤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서양 윤리 접근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단원 넘어갈게요.